33장.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4시에 장관 회의를 마치고 돌아왔으나 늘 그렇듯 아내를 보러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진정서를 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수석 비서관이 가져온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카레닌 가의 식탁에는 항상 몇 명의 손님이 함께했습니다. 이 되자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사촌인 한 노부인과 부처의 수석 비서관 부부, 그리고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에게 공직 추천을 받은 한 청년이 도착했습니다. 안나는 이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거실로 나갔습니다. 정확히 5시, 청동제 표트르 1세 시계가 5번째 종을 치기 직전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식사 직후 외출해야 했기에 하얀 넥타이를 메고 2개의 훈장이 달린 예복 차림이었습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삶은 매분 단위로 나뉘어 채워져 있었습니다. 매일 눈앞에 놓인 모든 일을 해낼 시간을 벌기 위해 그는 엄격할 정도로 정해진 시간을 고수했습니다. 서두르지 않되, 쉬지 않는다. 가 그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는 식당으로 들어와 모두에게 인사를 건네고 서둘러 자리에 앉으며 아내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이제 나의 고독도 끝났구려. 혼자 식사하는 게 얼마나 그는 불편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한지 당신은 모를 거요. 식사 도중 그는 아내에게 모스크바의 일들에 대해 묻기도 하고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스테판 아르카디에비치의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대부분 페테르부르크의 관직이나 공적인 뉴스 같은 일반적인 주제들로 흘러갔습니다. 식사 후 그는 손님들과 30분 정도 시간을 보낸 뒤 다시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손을 꽉 쥐고는 평의회로 떠났습니다. 안나는 그날 저녁 그녀의 귀환 소식을 듣고 초대해온 베시 트베르스카야 공작 부인에게도 가지 않았고 예약해둔 박스석이 있는 극장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나가지 않은 주된 이유는 입으려던 드레스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떠난 후 의상을 살피던 안나는 몹시 짜증이 났습니다. 그녀는 평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품위 있게 옷을 입는 기술의 대가였고 모스크바를 떠나기 전 3벌의 드레스를 리폼해달라고 재단사에게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드레스인 줄 몰라볼 정도로 고쳐야 했고 사흘 전에는 완료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2벌은 손도 대지 않았고 한 벌은 안나의 의도와 다르게 수선되어 있었습니다. 재단사가 찾아와 자신이 한 방식이 더 낫다고 변명하자 안나는 나중에 생각하면 스스로 부끄러울 정도로 격분했습니다. 완전히 평정심을 되찾기 위해 그녀는 아이 방으로 가서 저녁 내내 아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직접 아이를 재우고 성호를 그어준 뒤 이불을 여며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저녁을 이토록 잘 보낸 것이 기뻤습니다. 마음이 무척 가볍고 평온해졌습니다. 기차 여행 중에 그토록 중요하게 느껴졌던 일들이 사교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소한 사건 중 하나일 뿐임을 명확히 깨달았고 누구에게나 혹은 자기 자신에게 수치심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안나는 벽난로가에 앉아 영국 소설을 읽으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9시 반, 벨소리가 들렸고 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오셨네요. 그녀가 남편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고 곁에 앉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당신의 방문이 성공적이었던 모양이구려. 그가 안나에게 말했습니다. 오, 네. 그녀는 대답하며 처음부터 모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론스키 백작 부인과 함께한 여정, 도착하자마자 겪은 기차역에서의 사고, 그리고 처음엔 오빠에게, 나중엔 돌리에게 느꼈던 가여운 마음까지 설명했습니다. 아무리 당신 오빠라 해도 그런 자를 죄가 없다고 변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엄격하게 말했습니다. 안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단지 가족적인 고려 때문에 자신의 진솔한 견해를 굽히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함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그런 특징을 알았고 또 좋아했습니다. 모든 게 원만하게 해결되고 당신이 다시 돌아와서 아주 기쁘구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내가 평의회에서 통과시킨 새로운 법안에 대해 사람들이 뭐라고들 하던가요? 안나는 그 법안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그토록 중요한 일을 그렇게 쉽게 잊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여기서는 반대로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다오. 그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나는 남편이 그 일에 대해 자신에게 기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질문을 던져 그가 이야기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그는 법안 통과 후 받은 환호에 대해 똑같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며 설명했습니다. 정말이지 아주 기뻤소. 마침내 우리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확고한 견해가 널리 퍼지고 있다는 증거니까 말이오. 크림을 넣은 두 번째 찻잔과 빵을 다 비운 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늘 저녁엔 아무데도 안 나갔소? 따분했겠구려.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안나는 그를 따라 일어나 방을 가로질러 서재문 앞까지 배웅하며 물었습니다. 요즘은 무엇을 읽고 계시나요? 지금은 뒤크 드릴의 지옥의 시를 읽고 있소.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주목할 만한 책이지. 안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의 약점을 볼 때 짓는 그런 미소를 지으며 그의 팔에 손을 얹고 서재문 앞까지 동행했습니다. 그녀는 저녁에 책을 읽는 것이 남편에겐 필요를 넘어선 습관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또한 공무가 거의 모든 시간을 앗아감에도 불구하고 지성계에 등장하는 주목할 만한 모든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을 의무로 여긴다는 점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정치, 철학, 신학서적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었지만 예술은 그의 본성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분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때문에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예술계의 어떤 흐름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읽어내는 것을 의무로 삼았습니다. 안나는 남편이 정치나 철학, 신학에서는 자주 의문을 품고 탐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예술이나 시, 특히 음악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명확하고 단호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셰익스피어, 라파엘로, 베토벤, 그리고 새로운 시나 음악 유파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즐겼는데 그 모든 것은 그에 의해 아주 일관성 있게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녀오세요. 안락의자 옆에 가리개가 씌워진 양초와 물병이 이미 준비된 서재문 앞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전 모스크바에 편지를 좀 쓸게요. 그는 아내의 손을 꽉 쥐고 다시 한번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선량한 사람이야. 진실하고 마음씨 착하고 자기 분야에서는 뛰어난 사람이지. 안나는 마치 누군가가 남편을 공격하며 그를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에 맞서 그를 방어하듯 속으로 되뇌며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귀가 저렇게 이상하게 툭 튀어나와 보일까? 머리를 깎아서 그런가? 정확히 12시, 안나가 여전히 책상에 앉아 돌리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 슬리퍼의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씻고 머리를 정돈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옆구리에 책을 끼고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되었소. 시간이. 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체 그 장교는 무슨 권리로 남편을 그런 눈으로 바라본 걸까? 안나는 브론스키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를 바라보던 시선을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옷을 벗으며 안방으로 들어가는 안나의 얼굴에는 모스크바에 머무는 동안 눈빛과 미소에서 번뜩이던 그 열정적인 생기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그녀 안의 불꽃은 꺼진 듯 어딘가 아주 먼 곳으로 숨어버린 것 같았습니다.